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현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전 서울시 의원으로 재직하셨던 송태경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을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송태경입니다.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답은 하나인데,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답은 하나인데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주인인지 종인지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예는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요. 석천 지하차도에 대형 싱크홀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 단체에서 남침용 땅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석천 지하차도에서 발견된 80m의 동공은 누가 봐도 그냥 인공동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가느다란 쇠막대 2개 하고 수맥을 찾는 다우징을 이용해서 석천 지하차도 아래에서 남침 땅굴 9개가 지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강변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노예인지 주인인지를 한번 공감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이고 누가 살고 있고 누구의 땅입니까? 우리의 목숨은 몇 개입니까? 왜 우리 땅이 전쟁터가 되어야 합니까? 전쟁이 나면 어디에서 전쟁을 합니까?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전쟁하면 누가 죽습니까? 왜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지, 왜 다른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지, 그렇게 약한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여 노예로 살면, 극복할 힘이 없으면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까? 먼저 질문이, 북한은 국가입니까? 조폭 집단입니까? 전쟁? 전쟁으로 해결하려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평화. 평화는 대화인데, 대화는 일방으로 하는 겁니까? 쌍방이 하는 게 대화입니까? 일방은 전쟁입니다. 북한이 대화를 위장 꼼수 전략으로 하면서 힘을 길러서 전쟁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왜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전쟁 역사와 그 피해는 접고 살면서 북한과 단 한 차례 전쟁을 했던 것은 못 풀고 사는 것인지, 안 푸는 것인지, 안 풀면 누가 안 푸는 것인지, 못 풀게 한다면 그게 누구인지, 누가 풀어야 하는지, 안 풀고 이렇게 살면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참 중요하고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쓸 때 써야지 삶이 풍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국방 예산이 57조 원입니다.
전쟁 방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교육 예산이 96조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국민연금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연금을 내기만 하고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지금 비난하고 비하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여기에서 고갈이 되면 세금에서 그 부족분을 메워줍니다. 대령급 군인 전역하면 국민연금 거의 한 30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작년 군인연금 1인당 지급액이 215만 원 정도, 퇴역 장성별 받는 평균연금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2014년도 군인연금 국고보조금은 1조 3천억, 국고보전 비율이 50%가 넘었었습니다. 2023년에 군인 공무원연금 적자분 8조 원 정도 세금으로 메워줘야 됩니다. 수강생 여러분, 조직은 일단 만들어지면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때 안보라는 신성 불가침 용어를 방패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한 계략을 다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전쟁 위기 고조는 필수 부가결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에 뉴욕타임스지는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미 육군 정규군을 44만에서 45만 정도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이 규모는요,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준비에 나서기 이전인 1940년대 수준이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는 기간 57만 명까지 정점을 찍었었는데 49만 명으로 축소하기로 이미 발표했으니 이번 계획은 그보다도 더 감축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족쇄가 채워져 있는 나라에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이면에는 국익이라는 돈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위기의 본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입니다. 팽창하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시키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 등을 방치하면서 극도의 위기감을 조장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도와주고 전쟁 위기에 화약을 쥐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친일 미화 발언의 시발점을 찾아가 보면 일본 장학금 받고 연구하는 단체와 학자들도 있습니다. 친일파는 돈으로 양성되고 활발하게 살아왔습니다. 청일전쟁, 동아경명 13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자칫 구한말의 전쟁터로 변할지 모른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망나니 짓을 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북의 교류, 화해, 협력을 확대해서 신뢰를 구축하면 일본의 침략 야욕을 잠재우고 미국의 허수아비 노릇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장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130여 년 전 민초들이 이루려 했던 그 뜻을 시민단체들이 협력과 협력으로 평화의 뜻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9월 김정은은 핵 절대로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법을 만들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8년 전이 2014년 8월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배명복은 미국에 북한은 없다 라는 칼럼을 통해서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미국을 쫓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면 절규에 가까운 논설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배 의원은 이제 솔직할 때가 됐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 입장이라면 핵을 포기하겠는가? 핵을 포기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의 카타피나 핵을 버리고 러시아에 유린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8년 전에 썼어요. 지금 2022년 2월 1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이미 예고됐던 겁니다.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현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핵 동결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배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비현실적인 북핵 폐기에 매달림으로 해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대가가 너무 큽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미국, 언제까지 쫓아가면서 우리의 자원을 낭비해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핵과 남북관계의 분리를 생각할 때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른 대북정책 전환을 하면 남북관계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풀릴 수 있다라고 저는 공감을 표합니다. 배명복 의원은 최근에 워싱턴 사정의 밝은 지인으로부터 백악관 8년 전 얘기입니다. 백악관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 그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수전 라이스의 머릿속에 북한은 없다. 그 아래 실무 담당자인 시드니 사일러 보좌관은 독자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략적 차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할 인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다. 사정은 국무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입니까? 또 다른 사람입니까? 배명복 위원의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하며 친일 독재 세력과 불법 권력들에 의한 폭력에 눌려 빨갱이로 몰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눈 감고 회피하자. 국익을 망치는 논리가 독버섯이 되어서 우리들의 의식을 왜곡시키고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 주장을 펼쳐야 하고
펼칠 수 있어야 민주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야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들을 정치적 이유라든지 다른 무수한 이유들로 인해서 힘으로 눌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관계를 전락시키는 한 해법의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재봉 교수가 칼럼에서 수년 전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나는 이재봉은 친북이다. 법정의 판검사들과 강의실의 학생들에게 권유해온 대로 남한의 온 국민에게도 호소한다. 친북적으로 되어달라고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를 바란다면 또한 무력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면 그렇다고 빨갱이가 될 필요는 없다. 물론 종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서 친북이라는 것은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가리키고 종북은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또는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1982년 전두환은 통일헌법을 만들고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세운다라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대표들이 민족통일 협의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서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확정된 통일헌법에 따라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이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만 40년 전에 전두환이 발표한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그 뒤로 7년 뒤인 노태우는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다듬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주 평화, 민주주의 3대 원칙 아래 공존공영, 남북연합, 단일 민주국가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실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94년 김영삼은 노태우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흔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불리는데요. 자주, 평화, 민주주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화해 협력, 남북연합, 완전 통일이라는 3단계를 거쳐 통일을 실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 방안은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서 이명박, 박근혜도 받아들였고 문재인, 윤석열도 개성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은 전두환 정부가 형식적이나마 틀을 잡고 노태우가 체계적으로 다듬었고 김영삼이 살짝 고친 것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1단계가 북한과 함께 살아가며 같이 번영하자는 공존, 공영 또는 화해협력이라는 내용입니다. 진보정부 또는 좌파정부로 분류된 김대중, 노무현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와 김영삼 보수정부 때 만들어지고 다듬어졌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받아들였고 또 문재인,
윤석열 정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일정책의 첫 단계는 북한과 더불어 살며 화해와 협력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승만 시대처럼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거나 박정희 시대처럼 때려잡자 김일성 공산주의를 쳐부수고 통일하는 게 목표라면 북한의 증오심을 지니고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정 화해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면 설사 북한이 원수같이 굴면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속담대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식량이라도 보내주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고 무슨 서로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통일정책 폐기하든지 수정해야 됩니다. 이재봉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 대박이다. 그런데 어떤 통일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통일의 방법이나 과정에 따라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실현할 때만 대박이고 전쟁이나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때는 쪽박이다. 친북통일이라야 대박이고 반북통일이면 쪽박이라는 말이다. 만에 하나 전쟁을 하면 제가 앞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남한이 이겨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이 최첨단 무기를 무수하게 가진 터에 재래식 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터에 전쟁이 터지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될 건 뻔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거둔다 해도 끔찍한 쪽박이지 뭐겠습니까? 전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남남관계 회복운동을 저는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고 또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일시적일 뿐이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정권도 이념도 한때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강대국들도 무너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우린 역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인도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나와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친일 독재나 불법 권력 세력들이 밉다고 그들이 힘이 강하다고 외면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진 남남의 시민사회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 NLL, 중국, 빨갱이, 통합진보당, 진보 관련해서 당당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해법도 배명복 논설위원회 주장 정도를 공론화시켜보는 것도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에서 북한 관련하여 정부가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 빨갱이 중북으로 몰린다라는 농담으로 치부하거나 위축되어서 한정된 발언을
하는 것 등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론 분열이 아닙니다. 상호 다른 해법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좋은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좋은 길일 뿐입니다. 북한을 알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들의 연대 활동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활발하게 개진해야 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상호작용입니다. 북한은 특수관계이지만 조폭 집단으로 보지 않고 국가로 보고 예의를 갖추어야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상대를 억압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대화가 아닌 평화가 아닌 그거는 전쟁이고 협박입니다. 이것은 힘에 의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런 상태에서 무슨 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북관계에 대한 개념부터 진지하게 재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존 현장의 평안과 피 같은 돈을 헛군데 쓰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에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호 인정하는 대화만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익의 균형 있는 분배가 이루어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활동이 일회성 이벤트를 탈피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큰 아젠다에 대한 화두를 계속 던지면서 대화와 이익에 대한 것만을 주로 얘기해야 됩니다. 내 생명과 삶에 있어서 무엇이 이익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봅시다.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당당한 자세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을 했던 1세대들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나머지는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되시는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일 뿐입니다. 긍정적으로 과거의 통일운동에 대한 거라든지 통일 방안에 대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큰 시야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평화교육의 중요성과 정치의 적대적 공생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좀 그 군생활을 조금 한 3년 그런 기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탈영한 그 사람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은 귀순용사로 둔갑시켜가지고 하급 첩보를 고급 정보로 둔갑하는 것도 봤습니다. 김일성을 보고 1m씩 뛰면서 환호하는 김일성 교회의 광장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통제하면서 학생들 민주화운동 탄압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김일성 수령 만세 만세된 70년 구호가 지금 군에서도 적용되면 무슨 통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이 분명하게 적대적 공생관계는 안 된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의 입에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쭉 해왔었지만은 한 번도 통일을 하자고 하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에
50% 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80% 예전에는 서울시내 대학생 해봤는데도 한 3, 4년 전에 해봤는데 80%가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후유증을 내세워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 때마다 입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실제로는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통일이 왜 필요하고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은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통일교육의 문제이자 과다 상정된 통일비용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부담에 과잉 홍보 탓도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동안 누리던 부를 상당 부분 잃거나 행복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권의 공생관계에 의해서 왜곡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는 퍼주기라고 했던 그 많은 논리들을 퍼오기 운동이라고 주장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렇게 퍼오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일부에서는 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한 민족성은 나눔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런 서로 상호 부조 나눔 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은 어찌됐든 간에 함께 살아가야 될 형제라고 하는 형제운동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 끌어안기는 비용이 아니고 장래 투자라고 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모든 것들이 다 멈췄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과 또 전문가들은 오이사주치로 우리가 북한보다 7배, 8배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자들이 낸 분석 자료입니다. 노예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주인만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시작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런 주제로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신 송태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 대표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